먼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기 전에요. 미국 얘기하기 전에 북한하고 저기 김정은이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을 만났잖아요. 그거 잠깐 정리를 할게요. 포린 어페어스에서 최근에요. 가장 최근 호지요. 9월 12일자니까요.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인가? 키예프는 그러니까 지금 젤렌스키가 있는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잖아요. 이 미국과 유럽의 그러니까 서방의 그러니까는 마음의 어떤 하나의 이 변화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비극이죠. 우크라이나의 비극인데 이걸 쓴 그 이 두 명의 저자가 상당히 그러니까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나토의 전문가들이 이 글을 썼어요. 이런 글들이 적어도 미국의 그러니까는 양대 그러니까는 예교 싱크탱크에 그러니까는 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이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남북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공통적으로 썼던 표현이 뭐냐면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북한요. 냉전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냉전이라는 것은 서로가 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남과 북이요. 그러면서 그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 그러니까 정당화되는 그런 역설을 이제 그러니까 표현을 한 거죠.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 그러니까 사실 그 윤석열 정권이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로의 그러니까는 다시 복원을 원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음에도 그러니까 그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대외 예교를 한다면은 굉장히 이건 무지한 것이고요. 일단 이번에 북러 관계는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지적을 했지만은 저 역시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볼 때 이번 이제 군사 협력을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협력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경제 협력에 굉장히 저는 이제 초점을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사실 그동안에 체제 유지의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가 이게 90년대 초에 이게 경향신문에 칼럼을 쓴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의 결과물이다. 왜 그러냐면요. 첫째는 뭐냐면 가장 비용 절감적인 방식이잖아요. 체제 유지하는 데 속에서요. 예? 북한은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사실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되기 전부터 사실 시작됐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체제 유지가 가장 그러니까는 목표 함수라고 설정을 했을 때 체제 유지 혹은 권력 유지가 최대의 목표 함수라고 설정할 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은 핵 개발이다. 제가 90년대 초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진보 보수 주장에서 양쪽에서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쓰셨다고 그런 이제 좀 이제 찬사를 들었던 칼럼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에 북한 봉쇄와 제재로 대응을 했잖아요. 북한은 기본적으로 제재와 봉쇄와 제재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전부터도 그러니까 익숙한 방식이지만은 그래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그래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 굉장히 개방성을 추구했었죠. 그런데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고립화가 되어지면서 실턴 간에 자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죠. 홀로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요. 정치에 있어서 자주 노선, 경제에 있어서 자립 노선, 국방에 있어서 자위 노선. 이게 말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들이잖아요. 말은 매력적인 말들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조차도 굉장히 한계가 있죠. 우리가 상호 의존 관계가 굉장히 심화된 오늘날 세계 속에서는 그 홀로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이것을 원해서 한 것보다는 강요받은 거죠.
강요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자주 정치를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물질적인 토대가 경제 자립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이 노선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대외 의존이 심화되었습니다. 대외 의존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나라든 간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난 그러니까 30년간 그러니까는 북한 경제를 이렇게 지금 그 이 붕괴시킨 하나의 상황인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 속에서 가장 최대의 희망 사항은 뭐냐면요. 지금 뭐 핵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 복원입니다. 경제 복원이요. 핵 개발 완성을 위해 가지고 저는 사실 미국과 한국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면서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저는 지원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복원인데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할 때요. 북한 경제가 굉장히 낙후됐죠. 낙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립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축적한 일정한 그러니까 기술 축적은 있습니다. 기술 축적은 상당 부분 성과를 만들어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너지하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네? 이 문제 속에서 소위 자립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이 사실상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고요.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이제 푸틴을 이제 그러니까 방문하면서 저는 이제 성동격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국이나 워싱턴에서는 군사협력에 초점을 맞춰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는 그 첫 번째 방문지도 그랬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사실 근데 이건 군사협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그러니까는 그렇지만은 서방에다가 그러니까는 그 이 핑계거리는 최대한 그러니까 안 만들어 주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저는 핵심은 경제협력에 있다고 봐요. 경제협력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중국에 굉장히 의존이 심했잖아요. 근데 이 경제협력을 러시아라는 카드를 그러니까는 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요. 그래서 북러 관계를 소련 해체 이전으로 좀 복원시키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금 북러 관계가 소련 해체 이전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오히려 돌아가고 앉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러를 우리는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나토에 참여하면서부터요. 반러를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러시아도 우리가 굉장히 파트너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왔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를 차버리는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그 소위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하나의 외교를 펼치고 있죠. 북방 외교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을 하는 데 속에서 러시아의 국영통신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냐면은 그 사설을 내보낸 게 뭐냐면 머지않아 북한이 고도로 발전된 자립경제를 갖춘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그 사설을 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 경제를 북한 경제를 러시아가 잘 알죠. 북한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문제를요. 근데 에너지 문제를 그러니까는 러시아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상당히 그러니까는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거기다가 식량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러시아도 식량 수출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김정은한테는 북러 관계의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김정은한테는 매력적인 카드인 겁니다. 매력적인 카드고요. 이걸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중국한테도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는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요. 중국은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트럼프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만이 들어선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북한이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게 많은 지렛대를 그러니까는 마련해 준다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권이 사실 북한의 활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지금 그러니까 고립화시켜가지고 붕괴시키겠다는 게 윤석열 정권의 적어도 표면적인 목적이잖아요. 목적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결과를 만약에 모르고 지금 이렇게 외교를 한다면은 이건 바보 등신들이고요. 진짜 외교의 등신인 거고요. 알면서 한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건 뭐냐? 사실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념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에 총선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념 전쟁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2의 한일전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한일전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일전을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념 전쟁으로 그러니까는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일본에 대한 그러니까 비판이라든가 반일을 그러니까는 공산 전체주의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윤석열의 기본적인 하나의 생각인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윤석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집단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특권, 소위 말해서 매판적 특권층 집단이다. 이 매판성은 왜 그러냐면요. 개인의 이익이 국가 이익보다 더 중요시하는 국가도 그러니까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니까 사적인 그 축제를 위해 가지고 수단으로 삼는 이런 집단이기 때문에 매판성인 거고요. 우리 겪어봤잖아요, 지금요. 예? 제가 그동안에 이 얘기를 계속 오래 했는데, 교수님 무슨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매판적이에요. 매판적이라는 용어가 60년대 나왔던 용어거든요, 사실은요. 나왔던 용어인데,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매판적 특권층이다. 그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이 뿌리들은 기본적으로 매판적 특권층이다 그랬거든. 특권층 집단이라 그랬거든요. 예? 매판성이 바로 우리가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확인이 됐잖아요. 특권층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특권을 갖고 싶어하는 층들이죠. 자기들은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법 위에 존재하고 일반 국민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점에서 반민주적인 집단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된 거예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소위 말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매판적 특권층에 대한 성격을 너무 모르시는 거야.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요. 자, 그래서 이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예, 매판적인 집단이기 때문에요. 이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집단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의 힘을 숭배하는 집단입니다. 돈의 힘을. 그래서 개인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사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수단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저는 수십 년간 연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북한 문제는 정리를 하고요.